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체계의 조이준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원유 수입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무려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량의 10%를 계속 비축 중이라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큰 비율인데요. 시진핑이 에너지 밥그릇은 반드시 지켜라 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지금 미중 패권 경쟁이 해빙 무드라고 하긴 하지만 그 속에서도 중국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뭐냐? 반도체도 있고 뭐도 있고 하지만 바로 에너지입니다. 중국은 에너지 자립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광이나 이런 거를 중국 서부의 사막지대에 고비 사막이나 이런 데 엄청나게 짓고 있는 것도 에너지 자립에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이나 서방에서 어떤 유사시에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가장 큰 거는요. 바로 이 원유가 못 들어가게 하는 건데요. 특히 대만 문제가 생겼을 때나 이런 때요. 그걸 대비한 걸까요? 제가 이거 관련된 소식은 몇 번 전해드렸습니다만 그 규모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이다라는 걸 오늘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급이 최근 몇 달간 전략적으로 원유 비축량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는데요. 중국은 올해 하루 평균 1,100만 배럴 이상을 수입하고 있는데 이 중에 100만에서 120만 배럴은 매일 비축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 정부의 러시아산 원유 제재 이후 중국의 에너지 안보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로 분석되는데요. 사실은 미국 정부는 10월 말에 했기 때문에 그 전부터 러시아산 원유 제재나 이란산 원유 제재가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원유를 사들이는 건 중국이 유사시를 대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비축 확대는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하는데요. 첫째는 러시아 원유 시설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반복적 공격으로 인한 공급 불안정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맞죠? 이거는 언제든지 있는 건데 사실 중국은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중동에서도 많이 사들이고 특히 거의 이란 원유의 8, 90%가 중국으로 간다고 하니까요. 그 정도로 많이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다변화도 중국은 사실 어느 정도 돼 있고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대비해서 러시아로의 원유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걸 대비해서 더 쌓아놓고 있는 거고요. 둘째는 상대적으로 낮은 국제 유가를 이용한 저가 매입 전략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3월 이후 비축 속도를 더욱 가속화했고요. 미국이 최근 러시아의 로스네프트나 루코일 등 주요 원유 기업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면서 이런 경향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잠깐 유가가 반등하는 것 같았지만 WTI 기준으로 50불대로 내려가게 됐죠. 이건 굉장히 싼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다 물가가 2배, 3배씩 올랐습니다. 근데 안 오른 게 하나 있어요. 바로 휘발유 가격입니다. 심지어 우리 환율도 1,400원대로 올랐는데도 여전히 휘발유 가격은 1,600원, 1,700원 합니다. 왜 이렇게 낮을까요? 원유 가격이 계속 지속적으로 눌려와 있기 때문인데 저는 이 원유 가격이 언제까지 이렇게 눌릴까 싶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있을 때 갑자기 원유 가격이 뛰긴 했지만 그 이후로 다시 줄어들었고요. 원유의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수요가 느는데도 이렇게 원유 가격이 안정되는 거는 원유의 공급이 한 2% 정도 남는다고 하는데 워낙 이게 요구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1% 정도만 모자라도 100불 훨씬 넘게 튀고요. 한 1%만 남아도 50불까지 떨어지는 게 원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균형점을 아슬아슬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가장 잘 이용하는 게 지금 중국인 거죠. 예를 들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고 해서 미국 안에서 셰일이나 원유를 굉장히 많이 퍼내게 하고 있죠. 그런 걸 통해서 미국 내에 WTI 유가나 글로벌 유가가 좀 더 안정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잽싸게 이때다 하고 원유를 사들이는 거죠. 사실 트럼프의 정책은 중국을 최대한 잘 살려준 그리고 중국의 에너지 자립을 어느 정도 도와준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중국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자 러시아산 원유의 최대 구매국입니다. 전체 소비량의 약 70%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고요. 에너지 안보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수차례 강조한 핵심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중국의 전략 비축유는 약 한 4억 배럴 정부에서 한 거고요. 상업 비축분이 약 8억 배럴로 추정되는데 이 정도가 있는데도 아직 한 40% 더 넣을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저장 여력이 얼마나 되냐면요.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총 저장 용량은 20억 배럴을 초과했는데 근데 올해도 지금 계속 집거해서 이게 한 22억 배럴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는 2015년에 14억 배럴 대비 약 40%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렇게 그 원유를 모으는데도 현재 비축량이 전체 용량의 약 60% 정도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 비축 여력이 상당한 겁니다. 아직 40%나 남아있어요. 조금은 완전히 다 채울 수 없어서 남겨둔다고 해도 에너지를 올 한 해 내내 어마어마하게
수입해도 되는 거죠. 더해 올 연말까지 1억 2,400만 배럴 규모의 저장 용량이 추가되니까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미국은 이렇게 유가가 싸고 하지만 중국과 대조적으로 비축유 보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뭐 콸콸 나기도 하지만 비축유도 뭐 지금 미국의 그 지하에 어마어마하게 넣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있을 때 그걸 풀어가지고 유가를 안정시키기도 했는데 뭐 동굴에 뚫어서 그 안에 이제 원유를 가득 채워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비축유가 40년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약속한 비축 확대는요, 소규모 매입 외에 진전이 없는 상태고요. 이와 비교해서 중국은 저가 원유 매입과 동시에 전기차 산업 확대 및 자국 내 원유 생산 투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정말 중국 공산당 그리고 그 엘리트들이 운영하는 나라가 그런 체제 자체의 비효율성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모습이 어쩌면 선거 때문에 불만과 어떤 복지에 대한 비용, 그리고 약간 포퓰리즘적 요소가 강해질 수 있는 최근의 민주주의 사회랑 비교할 때 미래를 훨씬 더 잘 대비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과거에는 이제 역사의 종말이라고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체제 경쟁은 없다라고 했지만 다시 돌이켜보니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폐해가 점점 심해지면서 공산주의나 권위주의 시대에 이런 아주 롱텀을 보고 계획을 짜는 그런 계획 경제들이 또 다르게 강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걸 또 확인할 수 있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중국 정유업계는 미국의 러시아 제재에도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줄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루블화, 달러화가 아닌 위안화를 통해서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유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이 큰 게 바로 사우디산 원유 그리고 중동산 원유는 전부 거의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입니다. 그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달러거든요. 결제를 달러로 하려면 우리가 그 돈 못 쓰게 할 거야 라고 하면 결제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위안화로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미국이 끼어들 게 없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의 거래는 위안화를 통해서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러시아 에너지부에 따르면 러시아 원유 수출 중 달러 결제 비용은 5%에 불과한 상황으로 반면 위안화 결제 비율은 67%에 달하고 있습니다. 원유를 달러로 거래하기 시작하면서 달러가 패권 통화가 됐는데 이제 위안화도 지역적이지만 어느 정도 발판을 마련했다는 게 러시아와 거래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 미국과 중국 간 최근 무역 합의는요,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해법을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당분간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지속적인 원유 비축은요, 전 세계적으로 공급 과잉인 상황에서 유가 하락을 저지하는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사실 그렇겠죠. 요즘에 수요가 없고 전 세계적으로 주가나 이런 거는 뜨지만 경기 침체로 간다는 우려, 그리고 실제로 실물 경기들은 좀 가라앉고 있잖아요. 반도체나 AI 이런 특수한 부분을 빼고, 그리고 미국이란 특별한 나라를 빼고는 다들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원유 수입이나 어떤 원유의 수요량도 줄어들고 있어서 유가가 크게 하락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는요, 4분기 1일 370만 배럴의 공급 과잉을 예측했고, JP모건은 이 수치를 360만 배럴로 전망하고 있답니다. 만약에 중국의 비축 확대가 그만둘 경우에는 유가는 $50 초반까지 급락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걸 보면 큰 판을 보고 움직이는 거는 오히려 중국이 미국보다도 더 치밀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중 패권 전쟁 하지만 이게 어느 일방의 승리로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를 늘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금방 러시아가 중국과의 거래에서 위안화를 통해서 원유를 수출입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67%를 위안화로 결제하고 있다고 하는데, 러시아가 중국과의 무역을 위해 첫 위안화 표시 국채도 발행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그만큼 이제 점점 러시아의 경제가 중국 쪽으로 예속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러시아 정부가 올해 말 자국 시장 내에서 처음으로 위안화 표시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위안화 유동성을 재활용하기 위한 조치로 최소 3년에서 최대 10년 만기 채권을 4회에 걸쳐서 발행할 거라고 하는데요.
총 규모는 4천억 루블, 약 7조 원에 이를 건데 뭐 은행이나 자산운용사, 소매 투자자 등 광범위한 투자자들이 있는데 어떤 수요 예측을 해보니까 굉장히 좋았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러시아 재무부는요, 발행 전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이미 진행했는데 주요 수요층으로는 자국은행과 기관 투자자뿐 아니라 소매 투자자까지 포함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러시아 수출업체, 특히 에너지 기업들이 이번 채권의 주요 투자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시아가 에너지를 수출을 하면 그 대금을 위안화로 받기 때문에 이들 에너지 기업들은요, 막대한 위안화 자금을 국내 은행에 예금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내 위안화 금리를 그래서 사상 최저 수준으로 끌어내린 원인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묶여만 있는 돈을 채권 발행을 통해 가지고 유동성을 이제 자본시장으로 끌어내기로 한다라는 거죠. 오는 12월 초 발행이 시작되고요. 최소 3년에서 최대 10년 만기로 아까 7조 원 규모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조치는요, 미국의 신규 대러 제재로 타격을 입은 러시아 주요 에너지 기업 로스네프트와 루코일 등이요, 위안화 자금을 본국으로 송금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내에서 유통 중인 위안화 표시 회사채는 지금 한 2조 9천억, 약 한 3조 정도 되는 건데요. 발행이 성사될 경우 러시아 시장의 위안화 채권 구매는 그러니까 뭐 거의 10조에 이를 만큼 커지게 되는 거죠. 러시아의 위안화 국채 발행에는요, 서방 제재 속에 중국과의 금융 연계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제재 회피형 금융 생태계를 본격화하려는 겁니다. 결국 이제 뭐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 질서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가는 건데요. 이렇게 보면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러시아와 중국이랑 큰 두 개의 나라가 뭉치면서 자신들만의 경제권 블록화가 이미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죠. 사실 달러가 패권을 가져가던 그 초기 모습, 아주 극초기 모습이 여기서도 확인되는 겁니다. 금방 뭐 말씀드린 거의 연장선입니다. 근데 인민은행이 어떤 표현을 미묘하게 바뀌었거든요. 위안화 국자화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점진 추진한다는데 적극 추진으로 바꿨습니다. 이 말은 이제 자신들도 때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중국 인민은행이요, 위안화 국제화 정책에 있어서 기존의 신중하고 점진적 접근에서 적극적 추진으로 어휘를 바꿨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최근 보도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 판궁성 총재는요, 최근 열린 중앙은행 공산당 위원회 회의에서 위안화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요, 위안화 국제화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냐면 신중하고 점진적인 추진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요. 이는 중국의 통화 정책이 이제 확 바뀌었다는 거죠. 과거에는 미국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일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아니다. 무역뿐만 아니라 통화 주권에서도 우리가 달러와 한번 붙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판 총재는 무역에서의 위안화 사용을 확대하고 금융시장을 점진적이고 질서 있게 개방하며 여기 위안화 시장의 발전을 지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의 딩 슈왕 수석 이코노미스트는요, 아주 급진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라면서요. 이러한 어휘 변화가 위안화 결제 시스템 확장, 무역 및 투자 부문에 있어서의 위안화 사용 유도 등의 기초 작업을 표현할 거라고 합니다. 실제 중국은 최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환매 조건부 채권 거래 접근을 완화해서 채권 시장 개방을 가속화하고 있고요. 이는 외국 자본이 위안화 표시 자산을 보다 쉽게 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위안화의 유동성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향후에는 외환 시장의 개방 여부도 조건부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결국 중국은 한 스텝씩 밟아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러시아와는 거의 한 경제권을 마련할 정도가 됐고 위안화도 우리의 그 진영 안에서는 이거를 대표 통화로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위안화는 국제결제통화 순위에서 6위를 기록하고 있고 현재 전체 결제액 중 3.17%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근데 그 정도인데도 러시아나 이런 데랑 거래하는데 규모가 이렇게 커진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이제 중국이 자신들의 진영과 거래하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은 아프리카에는 거의 무관세로 수출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협정을 맺어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커져가고 브릭스 국가들 사이에서도 위안화 무역이 조금이라도 시작한다면 아마도 중국의 이런 비율은 상당히 높아질 거고 앞으로 그렇게 되면서 위안화 국제화도 어느 정도 힘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